22년이고 진단평가에 대한 내용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진단평가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내세웠습니다. 진단평가는 보편적으로 중간 입장이죠. 중간 입장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럴 때, 양도 양수가 이럴 때 일어날 적에 중간에 서로 간의 가려운 부분, 그렇게 궁금한 부분을 전체적인 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울러 점검을 한 다음에 그걸 결과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는 방법은 표준 상태 자동차입니다. 표준 상태 기본이 되는 자동차, 다시 얘기해서 상처가 없고 그리고 운행도 적당한 운행 거리로 된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와 비교하는 겁니다. 대신 비교하는데 자동차는 수많은 가지 부품을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기는 뭐하니까 사실적으로 대표적인 거 다시 얘기해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고 있죠. 82호 서식 관리법 서식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 위주로 해서 그걸 정하는 그 항목에 따른 내용을 기준이 되는 표준 상태인 자동차와 비교해가면서 서로 얘보다 나쁘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점을 하고 얘보다 좋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점을 해서 가산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사실적인 가격, 시세 가격을 산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종도 많이 있을 거 틀릴 거고 아니면은 운행도 틀릴 거고 사고도 틀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최종 가격을 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단평가사로 해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는 게 관리법입니다. 관리법을 해서 가격주사 산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가격주사 산정 제도 같은 경우는 15년에 신설이 됐는데 이 가격주사 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는 진단평가사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차량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격주사 산정서 서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행하는 정착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간접적인 종합 상태, 뭐 렌트 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침수기라든가 그러한 대한 가격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부 상태에서 따져보면은 뭐 원동기 아니면은 변속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거다 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뭐 진단평가는 뭐 말 그대로 평가 항목에 따라서 하나씩 점검을 하는데 따져보면은 평가 항목이 어떤 거냐 그 툴에 맞춰서 점검 툴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툴에 맞춰서 진행을 해가면서 점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 순서에 따라서 옵션이 됐던 차량 상태, 실시장치가 됐던 차체가 됐던 모든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이다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가격을 산정하는 가격주사 산정제도의 관리법에는 자동차란 범주가 있습니다. 범주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 있죠.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바이크, 오토바이까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사가. 그래서 진단평가사 활용성을 상당히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격증을 공부 학습을 해나가면서 또 이쪽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번식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해서 업적으로 직업적으로 갖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됐고 그래서 우리가 4월 16일 날 시험 보는데 필기시험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접수는 얘가 이 자격증은 공인 자격증입니다. 공인 자격증 일반 자격증에서 공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국가기술과 똑같은 자격증입니다. 대신 보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인시킨 공인 자격증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입니다. 그래서 진단보증협회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일정 안내와 아니면은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접수기간 5월 우리가 어디죠?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접수 학습은 하고
접수를 안 한 분이 가끔씩 한두 번씩 있습니다.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듣는 즉시 내일이든 오늘이든 당장 시행을 하고서 접수를 하고서 학습을 하시는 게 조금 그런 거에 차질이 없을까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시험 봅니다. 이론 이때까지 해서 정리를 저랑 같이 쭉 학습해 나갈 거고 4월 16일 후에 21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시작을 해서 다시 실기 시험 수업을 진행을 해서 5월 21일 날까지 결과치를 내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29회 것을 시험 목표로 해서 자격증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방식 같은 경우는 필기 이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나씩 보고를 해줬죠. 원래는 골든벨에서 나온 진단평가론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학습에 맞춰서 저희들이 책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린 걸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사실적으로 뭐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60문항인데 60점 만점이에요. 60점이 합격 라인입니다. 100점 맞든 60점 맞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점 합격 라인인데 36문제 정도 맞추면 되겠습니다. 60문제 중에. 다 객관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자격증 합격 라인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문제는 상난이도, 중난이도, 하난이도가 있습니다. 하난이도 알고 있는 건 굳이 할 필요성이 없고요. 상난이도 머리 아프게 그 중간에 머리 아프게 그것까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 난이도,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난이도에 중점을 줘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물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차를 평가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값을 가산하고 빼고 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거기다 보니까 그냥 견적서를 하나 작성한다 생각하시는데 견적서를 내 생각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툴이 있겠죠. 그 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견적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잘 알면은 이 실기시험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가고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는 이해가 더 다가서기 때문에 원칙이 더 다가서기 때문에 더 쉽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한 37, 8분 되시는데 그분들 전체가 다 이론 시험만 합격만 해주신다면은 실기는 부드럽게 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론 시험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책을 봤다 안 봤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저랑 같이 좀 바쁘셔도 퇴근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 휴대폰으로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계산하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해력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신다 하면은 휴대폰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꼭 이 강의 시간만큼은 지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합격 라인은 크게 어렵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격증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차량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품목마다가 가격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차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고 차에 대한 기능은 우리가 두 가지 나누죠. 차체하고 쉐시장치가 있습니다. 차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얘기하고 쉐시장치 같은 뭐 몸을 뺀 나머지 다시 얘기해서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운행이 가능한 장치. 차체가 빠진 상태에서 쉐시장치만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따져보면은 뭐 있어요. 엔진 또는 변속기 등등을 그러한 운행이 가능한 장치, 가능하게끔 만드는 장치를 우리는 쉐시 장치라고 하고 나머지 차체 바디에 해당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접목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구조와 기능만 알면 돼요. 뭐예요? 점검을 할 때 얘가 기능이 뭔가 얘는 어떻게 해서 왜가 있나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러한 명칭, 새로운 명칭,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도 않던 명칭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잘 학습을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내용적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대해서 좀 궁금한 거 뭐 있으시면은 밑에 하단에 그 스피커를 눌러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리 안 들리나요? 혹시?
소리 들리나요? 소리. 들립니다. 아, 들린다네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첫 장에 보시게 되면은 평가 점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 품목 기초 총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품목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서 목장갑이 있고 그 다음에 펜전등, 드라이버, 반사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갑은 가장 큰 거 청결을 위해서 청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안전, 열에 대한 안전과 아니면은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볼트 부위 더럽기 때문에 닦아내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한다 했습니다. 펜전등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위, 지하 주차장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흐린 비 오는 날씨 그런 날씨에서 엔진룸 보기가 좀 어렵죠. 엔진룸의 상태 누유라든가 누수 뭐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안쪽에 있는 패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펜전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엔진룸을 딱 본네트 후드를 딱 열어봤을 때 커버로 다 가니쉬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덮어져 있죠. 그 커버를 떼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거울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하체를 보기 위해서죠. 이 단어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면 사이드 실 패널 V, 사이드 실 패널은 발판을 얘기하는 거,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판 부위는 올라가서 밟고 넘어가는 거나 위에 용접이 안 돼 있어요. 밑으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용접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를 밑에 하부를 봐야 돼요. 하부를 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숙여서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반사경을 활용한다 해서 후면에 있는 트렁크, 후면 트렁크는 아시죠? 다 트렁크 플로어, 트렁크는 위에 있는 거고 트렁크 플로어는 바닥 패널을 얘기합니다. 바닥을 우리는 플로어를 한다. 그래서 바닥 패널을 플로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있는 바닥 하체로 해서 밑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반사경을 활용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품목은 네 가지입니다. 목장갑, 펜전등, 드라이버, 반사경 이 네 가지를 휴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넣는 것은 뭐냐면은 휴대하고 있는 목적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틀린 것은 얘는 점검을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그림은 뭐예요? 정비를 위해서이죠. 이런 스파나 공구라든가 복스 렌치라든가 이런 등등은 정비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공구다. 해서 점검용이냐 정비용이냐 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런 문제도 하나 그냥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떠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의 정의가 대체 뭐냐? 진단평가는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평가를 하냐? 따지는데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표준으로 정한 중고차 상태를 평가받는 차와 비교하는 거죠. 비교. 항목에 따라서 비교해서 최종 가격을 산정하는 거다 해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해 툴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 문제를 넣어놨고 뒤에 최종적으로 뒷면에 보게 되면은 뒷장이 한 15회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런 데 그냥 듣고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이걸 외우고 뭐 저기 하시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문제가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하고 품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조건부가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조건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건부가 몇 가지가 뚝뚝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적에 아닌 것 요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이 말 끝까지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끝에까지 꼭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스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정비용이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지고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 자세도 또한 중요하죠. 근데 중간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돼. 그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다 좋은 말이다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평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소유자한테 우리가 처음 보는 차야. 처음 보는 차이기 때문에 깜깜이에요. 깜깜이다 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범주, 알 수 없는 범주 때문에 소유자한테 평가 포인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취미.
취미가 대체 뭐냐? 취미가 낚시다 하면 차가 아무래도 뭔가 틀려지겠죠. 사용 지역이 부산이다. 아니면 인천이다. 뭐 그런 데 따라서 차량 상태가 또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용도는 출퇴근이었냐 아니면 영역으로 업무용으로 썼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취미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용도 지역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관리 상태 등 운행 관리 상태 등등을 용도를 꼭 확인하고서 평가를 한다. 이러해서 점검 포인트, 평가 포인트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한두 번 나왔습니다. 5감 이상인 6감으로 한다. 여러분들 5감은 다시죠. 기본적으로 5감으로 하고 추가로 감각까지 플러스해서 어떤 거예요? 이렇게 보게 앞으로 뻥 사고 났어. 그럼 후드가 교환됐을 거죠. 후드뿐만 아니라 가중치가 셌다 안 셌다 데미지가 크다 안 크다에 따라서 안쪽까지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감각을 세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해서 6감으로 평가한다. 그 내용입니다. 실수 누락 방지, 실수를 하거나 누락 방지 등을 최소화시켜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내용이죠. 평가하는 사람들은 평가 기준과 평가 기술을 발휘해서 어떻게 했죠? 최종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 가격을 산출하는 게 목적이죠. 다음 6번이 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죠. 6번 같은 경우는 신속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루함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속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지루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저기 해놨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고객이 지루하더라 정확한 평가를 한다. 아니고 지루함 주어서도 말해야 되고 신속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품목에 맞들린다 했습니다. 뭐 내용은 다 객관적으로 좋은 말이죠. 10대 안전수칙이 있듯이 어디든지 뭐 회사에 뭐 내교, 사원이 있고 뭐 그러듯이 뭐 어디 가면은 장소에 가면 안전수칙이 있듯이 얘도 평가사의 10대 준수사항이 있죠. 얘도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 좋은 말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 검찰 용리 점검 순서의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왜? 이런 순서에 따라 점검을 해야만 누락이 안 되겠죠. 누락이 없고 자연스럽게 평가를 해야겠죠. 두 번째 중요하죠. 주관적인 감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차를 볼 적에 최대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부위만 보이게 돼.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차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미를 봐야 돼요. 균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일정한 주시거리를 두고 점검한다. 중요합니다. 일정한 주시거리를 준다. 최대로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고 점검한다. 그래서 일정한 주시거리는 3에서 5m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5m 정도 떨어져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네 번째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뭐 차량은 햇볕을 향하게 주차한다. 얘는 무슨 말이에요? 햇볕을 향하여 주차. 햇볕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눈부셔도 못하잖아요. 평가하는 사람은 햇볕을 등지고 차를 향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차는 햇볕을 향하여 주차를 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햇볕을 등지고 평가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얘도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염두를 두고 점검한다. 하나의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후드가 교환됐어. 그러면 이 안쪽으로도 어떻게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뭐 얘도 똑같아요. 인상에도 점검 두고 뭐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 다 좋은 말입니다. 뭐 제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장 결함. 우리가 도장 결함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할 건데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도장 상태는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명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빛의 그 반사에 따라서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45도 경사로 봐야 됩니다. 45도. 숫자 중요합니다. 40 직각으로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45도 경사를 두고 본다 해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할 때 장갑을 끼는 목적은 외부 패널 또는 볼트 검사에 유리하다 했습니다. 외부 패널 또는 볼트 검사에 하기 위해서 장갑을 벗는다가 아니고 장갑을 끼고 이런 것을 검사하는 데 유리하다. 내용을 밑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한번.
뭐 이 내용은 뭐 준수한 아닌 것 됐으니까 부정형 하나 찾아내면 되겠죠. 뭐 장갑 끼고 유리하다. 아니면 중요한 부위에 집중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한 느낌이 있다. 명암이나 빛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다. 동일한 유형 차량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 경험으로만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되죠. 무조건 경험은 그 기준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실차를 정확하게 보고 전반적으로 실차 점검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세 번째, 일일 점검입니다. 일일 점검. 일일 점검 또는 주의부 점검이 있어요. 얘를 토탈적으로 일상 점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 점검에는 일일 점검과 주의부 점검이 있는데, 일일 점검은 두자, 내자입니다. 내자. 누유와 누수를 확인한다. 다시, 일일 점검은 뭐라고요? 누유와 누수를 확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일일 점검에 속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점검에는 누유 누수는 한데 우리가 엔진 오일도 있죠. 아니면 변속기 오일이 있어. 아니면 냉각수가 누수돼. 그래서 누유 누수를 확인한다. 대신 엔진 오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엔진 오일은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다시피 밑에 오일팬 그릇이 있습니다. 그 시동을 딱 키면은 펌프로 쫙 빨아 올립니다. 쫙 벌려서 막 순환하게끔 돼 있죠. 막 순환하게끔 돼 있고 시동 끄면 다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오일량이 제대로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하겠어요? 끄고 하겠어요? 당연히 끄고 하겠죠. 그래서 시동을 끄고 한다. 시동 끈 상태에서 온간시 하는 게 아니고 냉간시. 왜? 중간중간에 오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내려왔을 때, 식었을 때 오일을 적정한다. 대신 평탄한 곳에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냉각수량 점검은 뭐 채도치와 채소치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신 어떻게 뜨거우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냉각수를 확인할 수 있는 뚜껑이 라제타 캡이죠. 라제타 캡은 뜨거울 때 열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한 라제타 캡도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냉각수는 압력과 압축이 있어요.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 우리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도 어디 다치면 피가 막 나오듯이 똑같은 그러한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라디에타 캡 기능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압력식 캡이죠. 압력식 캡에 대한 기능이 뭐 있냐면은 압력식 캡은 비등점을 높여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점, 비등점. 얘가 뜻이 뭐예요? 끓는 점이요. 끓는 점.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이 끓기 시작한 게 100도씨에 그쵸? 100도씨 끓는데 엔진이 물이 뜨거워지면은 어떻게 열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열 나듯이 엔진도 열 나면 안 돼. 이 압력식 캡은 그러한 끓는 점을 좀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얼만큼? 112도. 112도만큼 끓는 점을 높여준다. 비등점을 높여준다. 참고해 주시기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라제타 캡은 얼마만큼? 112 중요합니다. 112 다시 라제타 캡은 경찰서만큼 올려준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제타 캡은 경찰서다 해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변속기입니다. 자동 변속기, 변속기용이요. 변속기는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엔진에 이어져 있죠.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변속기 또한 밸브바지 있는데 요 밑에 있습니다. 오일이 밑에 있어. 밑에서 시동을 키면은 쫙 빨아 올립니다. 여기로. 얘가 뭐냐면 토크 컨버터입니다. 토크 컨버터는 뭐냐면은 변속기 우리가 수동 변속기 보면은 클러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동력을 차단했다, 연결했다 해줄 수 있는 클러치 역할을 해주는 게 토크 컨버터다. 자동 변속기에서는 이 토크 컨버터 사이로 오일이 왔다 갔다 해서 압축 압력으로 인해서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 오일을 여기서 확인을 하려면은 시동을 켠 상태에서 확인해야겠죠. 시동을 끄면 여기도 좋을지 왜 안 되니까 여기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는 시동을 킨 상태에서 오일을 점검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시동 킨 상태에서 온간시야에서 냉간시야 돼요? 온간시야 되죠. 워밍업이 다 된 상태. 그래야 오일이 정확히 다 올라왔을 때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자동 변속기는 시동을 켜고 온간시 워밍업이 쫙 돼 있을 때 온도가 얼만큼 있을 때 확인한다. 요즘은 사실적으로 자동 변속기는 오일을 점검 못해요. 오일 레벨 게이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기준 원리, 기초 기능 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자동 변속기 오일 점검은 시동을 켜고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에서 한다. 밑줄 한번 그시고 한다. 이 공회전 상태에서 어떠한 거예요? RPM을 받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그러면은 RPM 안 밟았을 때는 RPM 게이지가 좀 쭉쭉 올라가서 1000 RPM 있는 데서 멈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8, 900 정도. 그래서 RPM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공회전 아무것도 안 하는 시동만 딱 킨 상태에서 점검을 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어. 워밍업이 시킨 후 워밍업 시킨 후 엔진의 RPM은 2400 RPM 유지한다. 2400 RPM 악셀 페달을 쫙 밟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서 공회전 상태, 악셀 페달을 안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 오일을 점검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엔진 오일과 냉각수, 변속기 오일 다 부족 시 어떻게 한다? 보충한다. 부족 시 보충한다. 부족 시 교환한다가 아니고 보충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유구 정비를 위한 점검입니다. 정비를 위한 점검.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해야 되고 유리 세척수, 배터리도 점검해야 되고 고압선도 케이블도 점검해야 되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전액을 점검하여 양의 케이스 최대선 최소인지 확인한다 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연결되는 부식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이 쫙 오염이 됩니다. 그럴 때는 와이어나 브러쉬 등등으로 막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놓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를 발라놔서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건 전액 같은 경우는 손에 닿거나 아니면은 옷에 닿으면은 바로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물로 닦아야 된다. 참고해 주시고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점검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뭐예요? 라이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패드가 있죠?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를 점검하려면은 어떻게 바퀴를 떼서 봐야 되죠? 1차적 패드의 마모 상태를 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퀴를 떼서 보면 돼. 바퀴를 떼서 패드 상태 두께를 보면 돼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디스크 브레이크, 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브레이크 장치는 유압식입니다. 유압식으로 해서 오일로 쫙 밀어줘요. 힘을 오일로 밀어줘서 거기에 받는 힘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오일을 순환시켜서 밀어줬다 당겼다 하는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은 파스칼 원리입니다. 파스칼 원리. 시험에 잘 나와요. 제동장치 유압식 브레이크는 무슨 원리다? 파스칼 원리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은 밀폐된 공간에서 면적이 크든 작든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큰 면적에서 브레이크 파이프로 통해서 가더라도 그 힘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파스칼 원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통로 속에는 유압이 들어가져 있어. 그럼 패드가 두꺼운데 패드가 이렇게 얇아졌어. 그럼 오일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일이 더 내려가 있는 상태면 그래서 오일 양으로도 브레이크 패드를 마모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시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적으로 바퀴를 떼서 봐. 아니면 두 번째 어떻게 오일량으로 봅니다. 브레이크 오일량으로 보고서 확인해서 패드가 많이 마모가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한 패드는 1.5mm 이하 있을 때는 못 쓰는 패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5 이하 있을 때는 교환이 필요하다. 교환할 적에는 양측 바퀴 똑같이 동일하게 듣기 때문에 좌우측 동시에 교환한다 해서 1.5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유격을 점검해야 돼. 유격대가 아니고 어느 한 장치의 장치를 가동시킬 적에는 약간의 빈틈을 주는 거죠. 빈틈. 브레이크 이거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러한 공간 상태의 그것을 유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약간의 유격이 있어야 작동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유격이 있고 클러치 페달 유격이 있고 핸들 왔다 갔다 하는 핸들 유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브레이크 유격, 클러치 유격, 핸들 유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안전을 가장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페달 유격은 10에서 15mm입니다. 10에서 15 아니면은 클러치 유격은 곱하기 2 다시 20에서 30이다. 브레이크 유격은 10에서 15고 곱하기 2 하면은 클러치 유격이다. 핸들 유격은 최고치인 30이다. 핸들 유격은 최고치인 30. 브레이크 유격은 10에서 15, 클러치는 20에서 30 곱하기 2 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치인 30은 핸들 유격이다 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점검한 결과 어느 정도면 못 쓴 패드냐 해서 좀 전에 얘기했죠. 1.5다. 1.5. 1.5mm. 1.5mm는 못 쓰는 패드다. 그래서 1.5 얼마 정도면 얇은지 아시죠? 브레이크 장치에서 패드 마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퀴를 떼서 본다. 아니면은 브레이크 오일량으로서 확인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했어. 브레이크 패모 정도를 패드 마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일량을 확인한다든가 오염도가 아니고 오일량입니다. 양을 확인한다든가 어떻게 바퀴를 떼어서 본다. 점검할 적에 계절별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절별 점검 사항입니다. 계절별 점검 사항. 그래서 뭐 사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봄철의 점검 내용입니다. 봄철의 점검 내용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하체 부식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지나가면서 하체를 세차를 싹 하겠죠. 하체 세차를 해야 됐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한다. 왜? 부식 때문에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하체 세차를 한다. 또는 우리가 추위는 쇳덩어리가 약합니다. 더위에 약한 게 아니고 추위에 약한 것은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쇳덩어리 볼트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쇳덩어리를 점검한다. 각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했습니다. 또 추위에 약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뭐 있냐면은 도장 상태입니다. 도장은 열에 약한 게 아니고 얘 또한 추위에 약하다. 추위에 약한 것은 쇳덩어리와 도장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겨울에 동안 약한 것을 이상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봄철에 하는 것은 하체 세창하고 두 번째 쇳덩어리 점검하고 세 번째 외부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냉각계통을 청소를 하겠죠. 겨울에 부동액 오래서 얼지 않게끔 우리가 동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동액. 하지만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얼지 동결되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 물로 찌 부어서 채워져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냉각계통을 청소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은 당연히 더우니까 냉각계통에 엔진열을 식혀준 게 냉각장치잖아요. 그죠? 엔진열을 식혀준 게 냉각장치야. 우리가 물 먹듯이 어떻게 해요? 냉각장치 쪽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두 번째, 여름철 하면 에어컨이 생각나죠? 자동차도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은 우리가 에어컨 난방, 오리, 냉난방 순서 요 원리를 에어컨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에 타서 아이고 더워 하고 에어컨 스위치를 빵 눌렀을 때 어딘가 뭔가 모르게 붕 하면서 RPM이 올라가죠. 보당이 된단 말이에요. 보당이. 그래서 압력이 가지는 거죠. 그런 원리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컴프레셔라고 있습니다. 컴프레셔. 얘는 저압인 기체를 쫙 올려줘. 고온고압으로 기체를 냉매를 쫙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기라고 합니다. 컴프레셔 RPM이 뿡 올라가는 보당되는 것은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위해서 작동되는 거다. 이 컴프레셔는 압축기라고 합니다. 왜? 고온고압의 기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고온고압의 기체를 올려준 다음에 다시 기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본네트 후드 딱 열어봤을 때 앞에 보여졌을 때가 뭐예요?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 뒤에 콘덴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벌집 모양의 콘덴서가. 이 콘덴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기체를 액화시키는 거야. 액체화시키는 거예요. 액체화시키는 원리를 액체화시키죠. 그래서 응축기라고 합니다. 압축기를 지나서 고압을 올려서 응축기에서 액체화시킨다. 액체화시키면 액화시킨 과정에 수분도 있을 거고 공기방울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드라이어입니다. 드라이어라고 있어서 여기 위에 동그란 투명창이 소개를 들어볼 수 있는 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투명창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포가 쩍쩍쩍쩍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기포가. 그래서 기포가 다시 기체가 액체로 됐기 때문에 물 흘러갈 적에 우리가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품이 생기는데 거품은 당연히 생기는 거야. 뭐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소량의 거품이 흘러가면 정상이에요. 어차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량에는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만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 어딘가 가스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냉매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 보충을 해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스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투명 창으로 잘 흘러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대신 소량이 정상이고 기포가 많이 흘러가. 많이 흘러갔을 때는 가스가 부족해서 보충을 해야 된다.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제거를 했어. 수분 제거를 했으면은 다시 팽창 밸브에서 그 고압을 쫙 낮춰준다. 쫙 낮춰. 그 뜨거운 것을 저온 저압으로 쫙 낮춰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팽창 밸브다. 팽창 밸브. 뜨거운 것을 차가운 걸로 만드는 팽창 밸브가 있고, 얘는 현재는 어디예요? 액체야, 액체를 다시 증발기가 거꾸로죠. 응축기하고 거꾸로야. 얘는 액체를 기체화시키는 거야. 액체를 기체화시켜서 시원한 저압의 시원한 바람을 쫙 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어컨 스위치를 빵 누르는 거 윙 하면서 압이 올라오죠. 기체압이 올라옵니다. 다시 기체압이 액체로 바뀝니다. 액체를 다시 낮춰줘. 높은 뜨거운 것을 낮은 온도로 낮춰주는 팽창 밸브가 있고 다시 기체화시켜서 시원한 바람이 나간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응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니? 하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우리가 압축기다 뭐라고요? 응축기다. 그래서 고압을 올려서 액화시킨다. 압응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당연히 장마 대비해서 비가 오는 경우 생각을 해서 브러쉬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와이퍼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번째 타이어 점검이 있습니다. 타이어 점검. 타이어는 여름철에 빗길이 많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 점검은 어떻게 타이어 홈 깊이를 확인하는 거죠. 홈 깊이. 이게 줄이 많이 가져 있냐 안 가져 있냐, 홈이 깊이에 많이 있냐 안 돼 있냐 확인하는데, 이 홈 깊이가 최저 한계점이 있어요. 최저 한계점은 1.6mm다. 1.6mm 이하였을 때는 못 쓰는 타이어다 이거야. 그다음 1.6mm 어느 정도면 맨들맨들한 상태에 맨들맨들한 건데, 그래서 1.6mm 이하면은 못 쓰는 타이어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별표 3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어요. 브레이크 패드 두께는 1.5mm 였을 때 못 쓰는 거다. 타이어 홈 깊이는 1.6mm 였을 때 못 쓰는 거다.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은 10에서 15다. 곱하기 2 했을 때는 클러치 페달 유격이다. 최고치인 30은 핸들 유격이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타이어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돼요. 두 가지 현상. 여기 보게 되면 타이어가 찌그러질 수도 있어. 왜? 공기압이 없어서 찌그러지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찌그러지는 것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 두 번째, 우리 고속도로 다닐 적에 물이 잔뜩 있어서 막 물 위로 떠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스키 타듯이 미끄럼 타듯이 다니는 거,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해요? 하이드로플라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이드로플라닝 현상은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아니고 수막 현상으로 시험 나옵니다. 수막 현상. 그래서 어떠한 상태? 스키 타는 상태다. 스키 타는 것처럼 물 위로 떠다닌다. 그런 것을 수막 현상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나와요, 이거. 가을철 거래 시입니다. 가을철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히터 장치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히터를 좀 확인해야겠죠. 히터 기능을 확인한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자동차 전체 세차를 해요. 왜? 여름 내 뜨거운 날씨에 비도 오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됐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세차를 한다. 그죠? 하체 세차한 지 언제? 봄에. 염화칼슘 때문에 겨울에 묻었던 거. 여름철 내내 더러워진 거 언제? 가을철에 전체 세차한다 해서 단어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은 히터와 라디에이터 호스를 점검한다. 라디에이터는 냉각장치, 엔진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준 게 라디에이터입니다. 우리가 딱
후드 열었을 때 앞에 정면에 딱 보이는 벌집처럼 생긴 거 그것을 우리는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그 앞에 공기가 막 들어오라고 구멍 뽕뽕 뚫는 것을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죠. 전기장전 없지만 내연기관차는 무조건 라디에이터 그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마크 들어 있는 거 거기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쪽 공기가 달렸을 때 들어와서 이 라디에이터를 식혀주게끔 하는 장치 식어지는 물통로입니다. 물통로. 그래서 우리가 혈관과 같아. 혈관과 같이 이렇게 물통로가 쫙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다닐 적에 뒤에서는 여기 선풍기가 막 돌아서 식혀주는 역할 해주는 라디에이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적에 엔진은 막 돌아다녀 물이 돌아다니면서 엔진 열 때문에 뜨거워할 거란 말이에요. 물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정상치로 왜 끓는 전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문 열어줬다 닫았다는 서머스타트가 있습니다. 서머스타트가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어줘서 이쪽으로 막 가게 해. 뜨거운 물을 가게 해서 여기 가서 한번 식혔다 와라. 그래서 라제타로 보내줍니다. 보내서 차가운 물이 돼. 차가운 물이 되면 밑으로 해서 엔진을 갖다 물을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있겠죠. 이 냉각수는 다시 얘기해서 좀 전에 뜨거운 물을 썸머스타트에서 열어줘서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 호스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고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호스는 고무로 돼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면 어떻게 해요? 열 경화가 일어나죠. 열 경화. 하지만 밑에는 찬물이야. 호스는 차가운 거에는 되게 강해. 뜨거운 거에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경화 일어나서 딱딱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센터에 가서 내 차 어디 정비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해서 물어보면서 정비사한테 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정비사는 엔진오일도 보겠지만 냉각이 잘 되냐 안 되냐 얘를 한번 볼독볼독 눌러본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하네 정상이네 할 수가 있고 딱딱하네 엔진이 열 있는 애네 하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스를 점검한다. 그래서 딱딱하면 무조건 교환해야 된다. 문제를 예시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홈 깊이는 1.6이다. 아반떼 신형이다. 그죠? 아반떼 1600cc죠? 타이어 홈 깊이는 아반떼고 브레이크 패드는 구형 아반떼다. 1.5 기억을 해주시고 여름철 점검하는 내용이 틀린 것 됐습니다. 여름철에는 열이 난다고 그랬어.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타이어를 확인하겠죠. 고온으로 인한 도장 상태를 확인한다. 뭐예요? 도장 상태는 고온이 됐어요? 아니면 추위라고 그랬어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언제 점검한다? 겨울에 아이추워 한 다음에 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서 봄철 점검이죠. 봄철 점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죠.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봄철이에요. 봄철의 점검 내용이 어떠냐? 그래서 봄철에는 추위에 어떻게 잘 견뎠냐 안 견뎠냐 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체 세차를 하고 또 쇳덩어리를 점검하고 또 그 외부 도장 상태를 확인하겠죠. 히터 작동 상태는 왜 언제 확인해? 히터는 겨울에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겨울에 써먹기 위해서 가을에 미리 점검 한번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확인하는 내용이다 했습니다. 에어컨 냉난방 장치에서 고압의 액체 저압으로 나눈다. 처음에는 무조건 기체라고 그랬어요. 기체를 쫙 올려줘. 컴프 압축기. 그 다음에 그걸 액체화시켜. 응축기. 다음에 고압을 저압으로 뿍 터뜨려. 액체를 터뜨려. 저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팽창 밸브다. 그래서 팽창 밸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상황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여름철 피서 다녀와서 수분을 제거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 겨울철에는 냉각계통 정렬 상태와 부동액 주요 상태를 부족시 보충한다. 부동액 동결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죠. 여름철에는 에어컨 작동 상태 미리 점검하고 투명창에 소량의 기포가 흘러가면은 정상이고 투명창에 기포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잘못 풀이했습니다.